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 중에선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를 부리거나 돈을 못 낸다고 고집을 부리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진상 손님들을 가뿐히 뛰어넘는 아주 뻔뻔한 인간들이 저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를 뽑자면 바로 저희 시모입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과 지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모내기도 하고 농사일을 많이 도왔죠.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앞에 있는 축사에 가서 소 염을 주는 것도 제 일이었어요. 소가 오물오물 지푸라기에 씹는 모습을 가만히 쪼그려 앉아 구경하고 있으면 참 재밌더라고요. 소가 혀가 길어서 콧구멍에 막 혀를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어릴 땐 그게 그렇게 웃겨서 깔깔대고 웃기도 했었답니다. 저는 가을만 되면 여기저기 참 많이도 불려다녔어요. 동네 친구들이나 언니 오빠들이 툭 하면 절 찾았거든요. 홍시야, 너 왜 여기 있어? 우리 집 앞마당 감나무에 달려 있어야지 왜 여기 있냐고. 너무 무거워서 벌써 떨어진 거야? 뭐라고? 내가 왜 감나무에서 떨어져? 나 홍시 아니거든. 내 이름은 홍시가 아니라 강홍주야, 강홍주. 생각해보면 시골 생활은 참 정겹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시골이 좋긴 했어도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용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서울에서 정착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가족들 없이 혼자 지냈지만 외롭진 않았어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저랑 나이도 똑같고 저처럼 지방 출신에 서울로 올라온 시기도 비슷해 정말 말이 잘 통했죠. 식당 일이 끝나면 친구랑 같이 공원에 가서 있는데 하도 수다를 많이 떨다 보니까 걷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했어요. 그렇게 서울에서 지낸 지도 몇 년째 전 미용 자격증을 따서 미용실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 친구도 작은 회사의 격리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각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중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홍주야, 내 남자친구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이 한 명 있다는데 너 한번 만나볼래? 그렇게 친구의 소개로 전 공무원 준비를 하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참 순박하고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공부 끝에 공무원에 합격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건 시부모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혼 전에 시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며느라, 우선 우리 집에 2년만 들어와서 살면 내가 2년 뒤엔 꼭 너희한테 집을 해준다고 약속하마. 2년이요? 그게 정말이세요, 어머님? 그럼 설마 내가 거짓말할까봐 그러니?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하고 나서 1년 만에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잖니. 그래서 나도 너희가 안 싸우고 잘 사는지 어느 정도 봐야 안심을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2년만 참으렴. 그냥 시댁 식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 가족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알겠지? 신혼 때부터 시댁살이라니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2년이란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가족같이 편하게 지내라는 시모의 말에 안심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과 시부 모두 장남이라 1년에 제사가 5번씩 있었는데 워낙 가부장적인 집안이라 며느리인 제 입장에선 힘든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도 어떻게든 적응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첫 제사 때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평소에도 집안일은 저와 시모의 차지였는데 제사 때도 아침 일찍부터 시모를 도와 음식을 만드는 저와는 달리 남편과 시부는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더라고요. 게다가 자꾸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심부름까지 시켰어요. 저는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거실로 나가 남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누워서 놀고만 있을 거야? 요즘에 남자들도 제사 준비 같이 한다고. 누워있지만 말고 나랑 같이 전이나 좀 붙이자. 그러자 옆에 있던 시부가 버럭 성을 내더군요. 너 이게 지금 무슨 버릇없는 짓이야? 너 남자가 부엌 들락거리면 뭐 떨어진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냐? 어딜 귀한 우리 장남을 부엌에 데려가려고 해? 자고로 우리 집안은 예전부터 여자들끼리 제사 음식 준비 다 했다. 요즘 시대가 어떻든 말든 우리 집으로 시집 왔으면 우리 집 가풍을 따라야지. 아버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 조상님도 아니고 조씨 집안 조상님이잖아요. 조씨 핏줄도 아닌 저랑 어머니만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말이 돼요? 뭐? 조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너도 조씨 집안 귀신이 되는 거야. 조상님들 모시는 건데 어디서 핏줄을 따져. 명수 너 부엌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난 우리 집 장남이 손에 물 묻히는 거 절대 못 본다. 마누라한테 빌빌거리면서 사는 꼴 보기 싫으니까 정 도와주고 싶으면 이 집에서 나가. 에이, 아버지,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여보, 미안한데 제사 음식은 엄마랑 둘이 좀 준비해. 우리 집 가풍 알잖아. 괜히 아버지 심기 거스르지 말자고. 남편까지 시부 편을 들자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그날 남편과 둘이 있을 때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여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무리 가부장적인 집안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무슨 이 집에 시종으로 들어온 줄 알아? 그럼 어떡해. 아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내가 부엌일 도와주는 걸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잖아. 우리 2년만 참으면 집 해주신다는데 겨우 이런 걸로 화냈다가 쫓겨나면 그 집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대신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해줄게. 아유, 당신이 나랑 결혼해서 고생이 너무 많네. 미안해. 그나마 남편이 사과하고 잘한다고 하니까 저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시집살이 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시부는 꼭 아침 6시에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전 새벽 5시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1분이라도 늦게 일어나면 시모가 방에 들어와 제 엉덩이를 찰싹 때렸습니다. 예,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얼른 안 일어나? 네 시아버지 밥상 1분이라도 늦게 차리면 노하시는 거 몰라? 군뱅이처럼 누워있지 말고 얼른 일어나. 저는 졸린 눈을 억지로 비비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부는 같은 반찬을 2번 올리는 걸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라 매일 아침 새로 반찬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맛있게 반찬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시모가 자꾸 옆에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유, 넌 우리 집에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찌개 농도 하나 딱딱 못 맞추니? 이런 건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 다 배워왔어야지. 설마 너희 친정에선 국인지 찌개인지도 모르는 이런 요상한 음식을 먹는 거냐? 어머님, 요상한 음식이라뇨. 그런 심한 말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상 차리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참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매일같이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시부가 출근하고 나면 설거지를 시작으로 청소와 빨래 등 집안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출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며 시모가 계속 저에게 집안일을 시켰으니까요. 그렇게 집안일을 하고 출근을 하면 하루 종일 또 서서 일해야 돼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떨 땐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집까지 걸어가는 내내 종아리 손으로 두들겼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제가 힘들든 말든 퇴근길에 전화로 이것저것 시키곤 했습니다. 예, 네 시아버지가 내일 아침에 고등어 구이가 먹고 싶댄다. 너 오늘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서 고등어 좀 사오거라.
어머님, 저 오늘 다리가 정말 부서질 것 같아요. 그냥 오늘만 그의시키면 안 되나요? 아니면 고등어 말고 냉장고에 갈치 있잖아요. 갈치 구워드리면 안 돼요? 갈치랑 고등어랑 같니? 고등어 대신 갈치 올렸다가 네 시아버지가 밥상 없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내 아들이 마트에서 고등어 사서 쫄래쫄래 들고 왔다가 참 좋은 소리 듣겠다. 너 어차피 집에 오는 길에 15분만 더 걸으면 마트 갔다 올 수 있잖아.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못한다고 그래? 아, 저 진짜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사갈게요. 결국 저는 도저히 마트까지 갈 엄두가 안 나서 남편에게 전화해 고등어를 사다 달라고 하고 집 앞에서 제가 산 것처럼 봉지를 바꿔들었습니다. 꼭 아들이 아닌 제가 사와야 된다고 하니 이런 방법이라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던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동서가 생기게 되었어요. 동서는 저와는 달리 애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말이 되어 시모랑 같이 대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서가 놀러 온 거예요. 그러더니 시모의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은 저랑 백화점 나들이 가요. 저 요즘에 바빠서 백화점도 거의 못 갔는데 혼자 가면 심심하단 말이에요. 우리 거기 가서 쇼핑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와요. 어머, 그럴까 그럼? 우리 예쁜 둘째 며느리가 가자는데 당연히 가야지. 예, 난 네 동서랑 백화점에 다녀올 테니까 그동안 청소 깨끗이 하고 있거라. 네 시아버지가 창틀에 먼지 한 툴 있으면 가만 안 계시는 거 알지? 우리 나가서 저녁까지 먹고 올 테니까 그 전에 깨끗하게 빡빡 닦아놔. 알겠어? 어머님, 저 혼자 집안 대청소를 다 하라고요? 어머님이 같이 해주셔야죠. 난 나가야 된다니까. 어차피 너 혼자 다 할 줄 알잖아. 너 혹시라도 우리 아들 몰래 부려먹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네 시아버지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어머님, 저보고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청소만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아버님 저녁은요? 청소도 저 혼자 하고 저녁 식사 준비도 저 혼자 다 준비하라고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무슨 이 집안에 일하러 들어온 줄 아세요? 하지만 시모는 제 말을 무시하고 하하호호 웃으며 동서와 나가더군요. 하필 남편도 약속이 있어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전 어쩔 수 없이 대청소와 저녁 준비를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명절 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적어도 명절 때만큼은 동서와 같이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서는 시댁에 오자마자 또 애교를 피우면서 시모 보고 커피 마시러 나가자고 하더군요. 시모는 웃으며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제사 음식 혼자 다 할 줄 알지? 우린 나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에 네가 알아서 다 해놔. 2시간 있다가 검사하러 들어온다. 어머님, 또 나가신다고요? 그럼 저도 못해요. 이 집에 사람이 몇 명인데 왜 저 혼자 다 해야 돼요? 하지만 시모는 또다시 제 말을 무시하고 나가버렸고 저는 집에 온 시누이들한테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가씨, 저랑 같이 음식 좀 해요. 이 집안에선 여자들만 일하는 거라면서요. 아가씨들도 여자니까 같이 해야죠. 새언니, 저 오늘 오랜만에 집에 와서 동네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 바빠서 안 돼요. 그럼 막내 아가씨가 도와줘요. 어려운 건 제가 할 테니까 간단한 것만 도와주면 되잖아요. 네? 제가요? 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냥 언니가 다 해요. 언니 그런 거 전문이잖아요.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서 다 배운 거 아니었어요? 시누이들이 전부 다 못한다고 하니까 복장이 터지더군요. 저는 결국 남편을 끌고 왔어요. 하지만 남편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 우리 아버지가 보면 큰일 나.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아버지 눈치 보여서 살 떨린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오늘만 참아주라. 대신 내가 명절 끝나면 당신 좋은 데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딱 2년만 참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어? 저는 정말 우라통이 터졌지만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군요. 그래서 어떻게든 2년을 버텨서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꿈에 그리던 2년이 지나자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시모가 집 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혹시 까먹었나 싶어서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한 지 벌써 2년 지났어요. 결혼 전에 말씀하셨죠? 2년 동안 여기서 살면 집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뭐?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가만히 있어봐. 집을 해주려면 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예,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 되겠니? 네? 2년 있으면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갑자기 더 기다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돈이 있어 해주지 없는 걸 훔쳐다가 해주리? 넌 누가 보면 나한테 집 맡겨놓은 줄 알겠다. 어머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데요? 정확한 기간을 정해주셔야 제가 기다릴 거 아니에요. 뭘 또 가족끼리 정확한 기간까지 알려달래? 그냥 때 되면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네 성질머리 무서워서라도 오래 안 걸리게 할 거니까 그 큰 소리 좀 내지 마라. 아유, 어느 집 며느리가 이렇게 시모한테 바락바락 대드는지. 너 옛날 같았으면 진즉에 소박 맞았어. 왜 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무튼 저 오래 못 기다려요. 어머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꼭 지키시라고요. 결국 저는 약속한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시댁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모은 돈으론 독립하기에도 모자랐고 집을 해준다는 얘기에 여태까지 시집살이를 버텼는데 그걸 포기하기도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꼭 집을 해준다는 시모의 말을 믿고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저는 미용실을 차리게 되었어요. 이제는 남 밑에서 일하지 않고 제가 사장이 된 거죠. 확실히 전보다 신경 쓸 건 많았지만 그래도 미용실의 비품 하나까지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게 다 제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혼한 지 4년이 되도록 애가 안 생겨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동서님이 딸을 하나 낳았는데 맏며느린 제가 애를 못 낳으니 시모가 그걸로도 잔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너 아주 우리 집 장손의 대를 끊을 생각이구나. 결혼한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야? 너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아유, 내 아들이 왜 이런 여자 구실도 못한 애를 데려왔는지 원. 시모의 구박에 너무 답답했던 전 남편과 함께 검사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남편 쪽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시모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가보니까 제가 아니라 남편 문제래요. 저한테 여태까지 여자 구실도 못한다고 구박하셨죠?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남자 구실 못하는 거라고요. 참나, 의사가 너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를 믿어?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건강하게 키웠는데 그럴 리가 없지. 의사가 제 기분을 왜 맞춰줘요?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검사 결과고 뭐고 우리 아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 다 네가 문제인 거야. 너 괜히 이런 걸로 내 아들 기죽일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잘해. 너 요즘 미용실 일 바쁘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너 이러면 내가 집 못 해준다. 아주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싶어? 지금 집 가지고 협박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실 거면 해주고 말씀이나 하시던가요. 약속도 안 지키셨으면서 도대체 왜 그러세요? 시모가 집을 안 해준다며 협박하듯 말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가 터질 것 같더군요. 그 약속만 믿고 들어와 살았던 세월을 물을 수도 없고 언젠간 그 집을 꼭 받아내겠다는 생각으로 오기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텨 결혼한 지 6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제 희망을 한순간에 박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시동생 부부가 놀러 왔는데 시동생이 시모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번에 사업자금 보태줘서 정말 고마워. 안 그래도 이번에 사업 확장하면서 돈이 좀 모자라 걱정했는데 엄마 덕분에 무사히 끝났잖아. 그런데 3억이란 그 큰 돈이 어디서 난 거야? 우리 엄마 겉보기엔 검소한데 은근히 알짜배기라니까.
아, 어디서 나긴. 내 전 재산 탈탈 털어서 해준 거지. 그러니까 넌 네 사업 잘 운영할 생각이나 해. 네가 우리 집 기둥이잖니.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한텐 집 해줄 돈 없다고 계속 미루기만 하더니 시동생한테 3억이라는 큰 돈을 해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모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서방님한테 3억을 해주시다뇨. 그런 돈이 있으셨으면 저희 집 해주시기로 하신 것부터 해주셨어야죠. 저한테 돈 없다고 하셨던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어머, 얘가 왜 이래? 내가 내 돈 3억을 둘째 아들한테 주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누가 보면 그게 네 돈인 줄 알겠다. 그럼 저한테 약속하신 건 뭔데요? 여기서 2년 살면 집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제가 여기 들어와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서 산 세월이 벌써 6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서방님한테 3억 해주시면 저희 집은 대체 언제 해주실 건데요? 지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서 언제 해주실 거냐고요? 참나, 그놈의 집은 더럽게 밝히네. 넌 내가 그렇게 멍청해서 어떡하니? 난 처음부터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생각 없었어. 집 해준다는 소리 홀라당 좋다고 들어와서 한 건 바로 너야. 내가 너처럼 욕심 많은 애한테 왜 그 많은 돈을 써서 집을 해주니?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저를 속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절 식모로 쓰려고 그러신 거죠? 저 이거 못 참아요. 어떻게든 이 집에서 나갈 거라고요. 그날 저는 절대 시모한테서 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모은 돈으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독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 의견을 남편에게 말하자 정말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돈이 왜 하나도 없어? 당신이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모은 돈 있을 거 아니야. 저번에 나보고 적금도 들고 있다고 했잖아. 그건 어디 갔는데? 그게 저번에 혁수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줬어. 투자해서 사업 잘 되면 배로 불려준다길래. 뭐라고? 그런 건 나랑 상의하고 결정했어야지. 어떻게 홀라당 서방님한테 그 돈을 다 줘버려. 미안해. 대신 혁수가 배로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 돈 받으면 당신한테 다 줄게. 그러니까 이번에 직구하는 건 일단 당신 돈으로 하자. 어쩜 이렇게 온 식구가 시동생한테 돈을 퍼줄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하지만 전 어떻게든 이 집구석을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최대한 싸고 좋은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7년 만에 제가 악착같이 번 돈에 대출을 반 보태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사 가던 날 제가 느꼈던 해방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탈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온 세상이 다 행복해 보였어요. 이제 더는 시집살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집을 해줄 테니 기다리라는 시모의 농간에도 놀아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너무 행복해서 입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더군요. 이제야 제대로 된 신혼생활을 즐기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 행복을 이리도 빨리 빼앗아가는 걸까요? 이사 온 지 몇 달 안 돼서부터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소했던 남편이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하고 안 하던 골프를 한다면서 골프채를 사 모으는 겁니다. 게다가 하루는 와이셔츠에 립스틱을 묻혀온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게 뭐냐고 따져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유, 이런 게 묻은 줄도 몰랐네. 아니, 술자리에 갔는데 사람들이 여자를 부르잖아. 내가 뭐 그런데 좋아서 간 줄 알아? 일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꾸 나한테 그런 걸 갖다 바치는 걸 어떻게 해. 당신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거 맞아?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뭘 하긴 내가 뭘 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신경 좀 쓰지 마.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당신 이러다가 큰일 나. 제발 정신 좀 차려. 저는 갑자기 변한 남편의 모습에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불안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공무원에서 파면이 되고 만 거예요. 알고 보니 그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게 걸렸다네요.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진짜 미쳤어?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렇게 청렴결백하던 사람이 어떻게 뒷돈을 받을 수가 있어? 원래 공무원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나만 그런 줄 알아? 내가 재수없게 걸린 것뿐이지 이번에 안 걸렸으면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었다고. 당신 진짜 제정신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떡할 건데? 계속 이렇게 백수로 지낼 거야? 다른 일이라도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야, 나도 좀 쉬자.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쉬지도 못하고 일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쉬면 덧나냐? 어차피 당신이 미용실에서 버는 돈으로 우리 생활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잖아. 어차피 조금만 쉬고 일 구할 거니까 제발 그 닥달 좀 하지 마. 하지만 남편은 조금만 쉰다는 말과는 달리 계속 백수 생활을 유지하더군요.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배나 벅벅 긁고 있는 걸 보면 우라통이 치밀었어요. 저 인간을 반품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런데 이사를 온 지 2년쯤 됐을 때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시모가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왜 왔냐고 묻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그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어서 왔다. 너 몇 달 전에 우리 둘째 아들 사업 망해서 들어와서 사는 거 알지? 어쩜 같은 며느리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원. 내가 아주 그놈의 둘째 며느리 때문에 4명에 못 살겠어. 시모는 갑자기 동서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가족들 돈을 가져다 사업을 하던 시동생이 몇 달 전에 사업이 망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갈 곳 없어진 시동생이랑 동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불편한 점이 많았었나 봅니다. 네 동서가 얼마나 영악한 줄 아니? 밥 먹고 나면 설거지 시킬까봐 홀라당 방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해. 내가 쫓아 들어가서 설거지 좀 하라고 한마디 하면 눈을 크게 뜨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데 아유, 내가 정말 그 도끼 눈만 보면 심장이 떨려서 수명이 10년은 단축되는 것 같아. 그것이 아주 날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어머님,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동사한테도 똑같이 큰 소리 내면서 가르치시면 되잖아요. 가르쳐도 들어야 말이지.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만 행동하는데 아주 속이 터져 죽겠다. 네 시애빈 맨날 아침마다 반찬 새로 해놓으라고 난리지. 네 동성 코까지 골면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지. 하늙은 내가 새벽부터 혼자 아침 준비하느라 아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게다가 그뿐인 줄 아니? 네 시아버지가 오이무침 먹고 싶다 그래서 사다 놓은 오일 홀라당 잘라다가 지 얼굴에 다 붙이고선 피부 관리한다고 들어누워서 잠이나 자는 애야 걔가. 나가서 새로 사오라 그래도 듣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 게다가 또 지엔 나보고 보랜다. 내가 이 나이에 생활비도 안 받는데 육아까지 해야겠니? 나 그런 데선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아. 아휴, 그런데 여기 오니까 숨통이 아주 탁 트이는 게 역시 난 둘째 며느리보단 너랑 잘 맞는 것 같구나. 그래 엄마, 이왕 오신 김에 푹 쉬다 가세요. 집이 넓어서 엄마 한 명 있는다고 문제될 것도 없는데요 뭐. 그치? 여태까지 계속 같이 살았는데 불편할 것도 없고 좋지 뭐. 나 여기서 딱 일주일만 살다가 아마 휴가라고 생각하고 쉬다 가야겠어. 어머님, 정말 일주일만 있다 가실 거죠? 아버님도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짐까지 싸서 온 시모를 쫓아낼 수도 없고 전 딱 일주일만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모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군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집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맨날 바닥에서 이불 깔고 누워서 잤더니만 허리가 좀 아프구나. 그러지 말고 내가 쓸 침대 하나만 사줘라. 돌침대가 뜨끈하고 좋다던데
그런 걸로 알아봐주면 더 좋고. 어머님, 일주일 있다 가신다면서요. 어차피 다시 집에 돌아가실 텐데 침대를 뭐하러 사요? 어머, 너 설마 정말로 날 일주일 있다가 보낼 생각이었니? 예, 너랑 나랑은 한 몸이야. 여태까지 같이 살았으면 앞으로도 쭉 같이 살아야지. 넌 날 죽을 때까지 모셔야 돼. 그게 네 운명이야. 전 그 말에 순간 눈이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집을 탈출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서 산 집인데 여기에 또다시 시모가 눌러앉는다고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시모를 말리긴커녕 오히려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래, 엄마랑 같이 살면 딱 좋네. 엄마, 이 사람이 완전 현모양처에다가 1등 며느리감이잖아. 그런데 설마 엄마를 내치겠어? 돈도 잘 버는데 엄마랑 나한테 용돈도 주면서 같이 살면 진짜 좋겠네. 퇴근하고 심심하면 우리가 놀아주면 되고 얼마나 화목하고 좋아. 저는 그 순간 그동안 고민하던 것에 대한 답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답이었죠.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고생했던 세월이 너무 억울해서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싶진 않았어요. 뭐라도 복수하고 끝내고 싶었죠. 그런데 순간 제 머릿속에 재미있는 묘수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전 끓어오르는 화를 억지로 참으면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 최대한 상냥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저도 그동안 어머님이랑 2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저 방을 어머님 방으로 꾸미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10년이나 되는 구축이라 저 방에 냉기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려면 리모델링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혹시 원하는 인테리어 있으세요? 날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겠다고? 아이고,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야. 글쎄, 어떤 게 좋으려나. 그럼 난 공주방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 평생 고리타분한 이 시아버지랑 사느라 공주 대접도 한 번도 못 받아봤잖아. 이번 기회에 아주 벽지도 예쁜 걸로 하고 그 뭐냐, 침대 위에 망사같이 떨어지는 거 있지? 그런 것도 하고 레이스 커튼도 달면 아주 딱이겠구나. 우와, 그럼 우리 엄마 공주 되는 거야? 여보,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우리 방도 좀 꾸미자. 엄만 공주니까 나도 왕 느낌 좀 나게 금색 몰딩으로 좀 쫙 깔아봐. 장판도 이런 밋밋한 거 말고 좀 고급스러운 걸로 바꾸란 말이야.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말에 신이 나 호들갑을 떠는 둘의 모습을 보니 참 우습지도 않더군요. 저는 표정이 굳어질 뻔한 걸 겨우 참고 다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당신 취향도 반영해 줄게. 어머님, 기대하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방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공사하려면 집을 잠깐 비워야 하는데 그동안 이이랑 같이 어머님 댁에 가 계실래요? 뭐? 나까지 가 있으라고? 그럼 당신은 어디서 자려고? 난 미용실 운영도 해야 되니까 그냥 미용실에서 지내지 뭐. 공사하는 것도 간간히 와서 봐야 되기도 하고. 내가 안 그래도 어머님 오시려고 인테리어 업체랑 미리 다 만나고 왔거든? 조만간 공사 들어갈 거니까 짐 싸서 어머님이랑 내려가 있어. 그렇게 전 시모와 남편을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짐까지 전부 보내버렸죠. 하지만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그 말은 다 거짓이었어요. 제가 미쳤다고 돈까지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시모를 모시겠어요. 그건 다 이 집에서 둘을 쫓아내기 위한 저의 계략이었죠. 그리고 전 바로 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어차피 이혼하고 혼자 살면 이렇게 큰 집도 필요 없으니 차라리 반전세로 살 사람을 구해서 월세 받은 돈으로 대출 이자를 갚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재테크인 거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시모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인테리어 아직 안 끝났니? 일주일 정도면 된다고 했잖아. 이왕 하는 거 아예 싹 다 뜯어서 고치려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님. 아유,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공사 끝나는 날만 기다리느라 아주 목이 빠져 죽겠다. 내 공주방은 잘 돼가고 있는 거지? 그럼요. 제가 인테리어 업체한테 얘기해서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고급스러운 공주방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기대하세요. 아마 오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그런데 다행히도 시세보다 조금 싸게 반전세를 내놨더니 2주 만에 세입자가 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당장 입주한다는 사람으로요. 저는 그날 바로 시댁으로 선물 하나를 보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기다리느라 힘드시죠? 제가 오늘 어머님한테 깜짝 선물 하나 보냈거든요. 도착하면 그 이랑 같이 뜯어보고 도장 좀 쾅쾅 찍어달라고 말해주세요. 아셨죠? 제가 보낸 선물은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다음 날 이혼 서류를 받은 시모와 남편은 허겁지겁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미 집에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한참 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소리를 친 거죠. 저는 그럴 줄 알고 미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답니다. 야, 문 열어.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세입자가 나타나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뭐야? 당신이야말로 누굽니까? 여긴 내 아들 집인데. 네? 저 여기 세입자인데요. 어제 이사 왔어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얘 명수야. 내가 지금 집을 헷갈린 거니? 여기가 너네 집 맞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얼른 네 마누라한테 전화 좀 해봐라. 그때 저는 당당하게 걸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할 필요 없어요. 뭐 할 말 있으세요? 왜 애꿎은 제 세입자분한테 민폐를 끼치고 그러세요? 아이고, 애기 엄마 죄송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놀라셨죠?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들어가서 마저 짐 정리하세요. 그러자 세입자분은 문을 닫고 들어가시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당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세입자라니? 우리 집에 왜 당신 마음대로 세입자를 들여? 우리 집? 이게 왜 우리 집이야? 명의도 내 명이고 내가 번 돈에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으로 산 집이잖아. 이 집 사는데 당신이 한 푼이라도 보탠 거 있어? 몇 년 동안 공무원 하면서 번 돈 서방님 사업자금으로 쓰라고 다 줘버렸지? 그리고 이사 와서도 돈 한 푼 안 벌고 백수로 지냈잖아. 그런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 집을 우리 집이라고 해?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이 집을 세 주고 우리는 어디서 살자고? 왜 자꾸 아까부터 우리래? 내가 이혼 서류 보낸 거 못 봤어? 설마 글자도 못 읽는 거야? 나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안 살 거야. 그런데 왜 자꾸 나랑 당신을 엮으려고 그래? 난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당신도 당신 알아서 잘 살아. 그러자 이번엔 시모가 씩씩거리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너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생각이었니? 내 방 만들어준다며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서 제대로 모시겠다며 그 말은 다 뭔데? 너 지금 나한테 감히 거짓말을 한 거야? 왜요? 전 거짓말하면 안 되나요? 어머님 절 7년 동안이나 속이셨잖아요. 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집에서 식모살이 하면서도 어머님이 약속한 말만 믿고 참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처음으로 거짓말 한 번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이 못된 거 같으니라고. 어디서 시애미를 가지고 놀아? 너 나한테 공주방 만들어준다고 설레발은 다치게 해놓고 시애미를 아주 갖고 노니까 재미있었니? 네, 아주 재밌던데요. 저 살다 어머님이랑 이 인간처럼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절 그렇게 괴롭히고 속이면서 시집살이 시킨 주제에 공주방이 말이나 돼요? 욕심이 많아도 너무 많으시네요. 왜요? 공주방이 그렇게 갖고 싶으셨어요? 저기 보이는 마트 있죠? 거기 가면 애들이 갖고 노는 공주집 많으니까 그거라도 사서 갖고 노시면 되겠네요. 어머님 백수 아들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 하루만 하면 그 정도는 사줄 수 있을걸요? 하긴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런 일조차도 안 하려고 하겠죠. 어떡해요? 그렇게 공주방 갖고 싶으셨는데
8만 원짜리 공주 인형집도 못 가지시겠네요. 야, 게을러 터지긴 누가 게을러 터졌다 그래. 당신 진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뭘 얼마나 불편하다고 이혼 서류까지 보내고 난리야. 뭘 얼마나 불편하냐고? 그래, 당신이 뭘 알겠어. 가부장적인 그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았으니 아무것도 모르겠지. 당신이 장남이라고 아버님 뒤에 숨어서 왕처럼 살고 있을 때 난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밥 준비하고 온갖 집안일에 미용실 일까지 하면서 살았어. 그게 단 줄 알아? 주말에도 쉬긴커녕 먼지 한 톨 안 나오게 대청소해야 됐고 그 여우 같은 동서가 슬금슬금 어머님한테 꼬리칠 때마다 난 구박이나 받으면서 걸레질이나 해야 했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집안 가풍이 그런 걸 어떡해. 우리 엄마도 그런 집에서 다 참고 살았어. 당신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당신이 고생하는 만큼 더 잘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뭘 잘해줬는데? 잘해준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던지. 그리고 어머님도 다 참고 살았다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못 참아서 이혼하겠다는 거야. 난 당신 어머님처럼 며느리 얻어서 이 개고생 물려줄 생각도 없고 귀한 남의 집 자식 괴롭히고 싶은 생각도 없어. 아참, 당신은 며느리 못 보지? 당신 남자 고시도 못하잖아. 그것도 당신 잘못인데 나만 욕먹은 거 알아? 병원 가서 검사라면 뭐해? 당신 쪽 문제라고 명확히 검사 결과지까지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안 믿고 내 탓만 하는데. 아무튼 난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여긴 내 집이니까 당장 꺼지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서 남편과 시모를 멀리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둘은 쫓겨나면서도 계속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욕을 하더군요. 그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미용실 일도 하고 미리 얻어둔 작은 집에서 혼자 생활하며 지냈어요. 남편도 없이 혼자 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뒤치다거리 할 사람도 없고 제가 번 돈은 저 혼자 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후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랑 남편이 제 미용실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선 울먹거리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우리 집안에 너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 잘 알잖니. 그 철없는 둘째 동서 말도 안 듣고 내가 그 집에서 계속 살 거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힌다. 그러니까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나 공주방도 필요 없어. 소파에서 자라고 하면 그렇게 아마. 그래 여보.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9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나를 내쳐. 나 공무원에서 파면당하고 지금 백수인 거 알잖아. 내가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 당신이랑 정말 이혼하기 싫단 말이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내 영업장이거든? 당신들 같은 잡상인은 출입 금지야. 뭐? 잡상인? 내가 왜 잡상인이야? 이게 하다하다 아주 시애밀 잡상인 취급하네. 잡상인 아니면 뭔데요? 그쪽이 9년 전에 저 속이고 하자 잔뜩 있는 물건 파셨죠? 제가 그것 때문에 9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야, 너 설마 날 보고 하자 있는 물건이라고 한 거야? 내가 왜 물건이야? 너 진짜 말 그렇게 할래? 왜? 내가 봤을 땐 물건도 많이 쳐준 것 같은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 인간도 아니고 짐승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물건이 아니면 뭐겠어? 내가 하자 있는 거 참고서 계속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게 써서 반품한다고 얘기했지? 그런데 왜 반품은커녕 또 여길 찾아와서 난리야? 아줌마, 제가 반품한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또 무슨 사기를 치려고 내 영업장에 팔을 들여요? 뭐야? 아줌마? 아이고 뒷골이야.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아줌마라고 하네. 세상에 이런 막대 먹은 며느리가 있나. 저 아줌마 며느리 안 할 거라고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요? 저 인간 반품할 테니까 당장 가지고 돌아가시라고요. 왜요? 싫어요? 그럼 여기 있는 염색약을 그 머리에 부어서 얼굴을 빨간색으로 물들게 해드릴까요?
아, 공주 좋아하시니까 핑크색 염색약을 들이부으면 되겠네요. 그 나이에 핑크색으로 염색하고 다니면 참 예쁘겠다. 그죠? 잠깐. 알았어. 가면 되잖아. 간다고. 가. 저는 그 둘을 억지로 미용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다행히 손님이 없던 시간에 저 혼자 잡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망정이지. 손님까지 있었으면 괜히 손님한테도 민폐를 끼칠 뻔했네요. 그 후에도 남편은 몇 번이나 저에게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번번이 꺼지라고 답해줬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남편이 결혼 생활 동안 본인이 번 돈을 다 시댁에 퍼주고 최근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게 인정되어 재산을 나눠줄 필요도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한 지도 2년이 지났네요. 저는 이혼 후 혼자 살며 여유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답니다. 미용실 수입이 짭짤한 데다 제가 사치하는 스타일도 아니다 보니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대출도 꼬박꼬박 갚고 있고 적금도 붓고 있어요. 대출을 다 갚고 나면 아파트도 온전히 제 거가 되니 노후 걱정도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엔 오랜만에 친정에 내려가서 엄마 아빠한테 염색도 해드리고 머리도 예쁘게 잘라드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여자가 능력 있으면 혼자 살아도 괜찮다면서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아참, 그 인간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손님 중에 시모랑 건너 아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전 남편과 시동생은 아직도 백수 상태고 동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못 산다며 애까지 데리고 이혼해서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게다가 전 시부도 은퇴하고 집에 있는데 전 시모가 남자 셋을 수발드느라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해요. 게다가 전 시누이들도 아들만 중요시하는 집안이니 딸들이 책임질 필요 없다면서 모른 척 한다네요. 어쩔 수 없이 전 시모가 이 나이에 청소일을 구해서 한다는데 아주 쌤통이죠. 남의 집 귀한 자식인 절 데려다 집을 미끼로 속이고 식모처럼 부려먹었던 그 집안 사람들에겐 정말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고대 그리스의 신 호메로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죄악에는 허다한 도구가 있지만 그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거짓말이다. 나쁜 사람들이 그만큼 거짓말을 흔히 쓴다는 뜻이겠죠. 저를 7년간이나 속인 그 집안 식구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인간들인 것 같네요. 여러분, 제가 이혼하고 혼자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처럼 이혼하고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씩씩하고 밝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봄이 오면서 꽃가루가 슬슬 날리는 것 같아요. 기관지 건강에 항상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